네, 솔라나는 뭐 이더리움 킬러 이런 내러티브들이 많이 있었는데 솔라나의 어떤 향후 전망을 밝게 만드는 요인들이고, 그래서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이더리움 세 가지를 다 같이 담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코인 투자 지도에서 여러 알트코인 프로젝트를 일반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에서 통과되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지만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요. 책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빌려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한계성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면서 나온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월드 컴퓨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컴퓨터, 월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탈중앙화된 어떤 인터넷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서비스들이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 탈중앙화된 어떤 네트워크들을 완성시키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다른 부분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돈을 보내는 기능밖에 없죠. 보내고 받고 요거밖에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부각이 된다면은,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금융을 넘어서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활용성들을 높여보겠다, 이런 취지로 나온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더 멀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업그레이드에서 POW, 채굴이라고 하죠. 작업 증명 방식에서 이제 POS, 지분 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채굴기를 막 열심히 돌렸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채굴기를 가지고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다 없어졌고, 이제 자본을 넣으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채굴자와 비슷한 역할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얼마나 많은 돈을 넣느냐, 여기에 이제 달린 네트워크가 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입장들은 좀 많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더 어떤 탈중앙화의 정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올해죠,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레이어 2 생태계 확장을 위한 어떤 많은 방향성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2라고 해서 이 롤업 프로젝트들이 많이 지금 등장을 했죠. 대표적으로 뭐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이나 뭐 베이스, 블래스트, 뭐 만타, 멘틀,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에도 투자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솔라나가 나온 이유 자체가 이더리움이 너무 느려서라는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확장성을 이 이더리움은 솔라나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알트코인의 어떤 랠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의 움직임들을 또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어떤 이더리움의 전망도 굉장히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많이 비교되는 것이 솔라나입니다. 특히 2024년 수익률에서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앞섰는데요. 솔라나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솔라나는 이제 과거에는 제2의 이더리움, 뭐 이더리움 킬러 이런 내러티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내러티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솔라나 이런 프로젝트가 된 거죠. 그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뭐든지 제2의 누군가, 뭐 누구 킬러 이런 프로젝트들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원래 좀 적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죠. 그게 피터 린치가 했던 얘기인데, 솔라나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많이 벗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더리움과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가지고 가는 프로젝트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현재 이제 이더리움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수수료가 워낙에 저렴하고, 그리고 어떤 전송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어떤 이용자들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펀더멘탈 상으로, 즉 거래량, 뭐 덱스 거래량이나 이런 데서 이더리움을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펀더멘탈 상으로도 이더리움과는 어떤 호각지세를 다툴 수 있는 프로젝트로 성장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어떤 시가총액 차이들은 나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의 어떤 상승 여력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만큼 또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좋은 장점들은 실생활에 유용한 어떤 서비스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DPIN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GPU라든지 통신 광대역 같은 것들을 통신망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즉 스토리지를 공유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솔라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라나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유용한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민코인이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이더리움에서 솔라나 민코인 봉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톤코인에서 뭐 낫코인도 나왔고, 그리고 베이스에서는 뭐 블렛이나 디겐 같은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도그라고 해서 막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들, 민코인들이 막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어떤 유행들을 태동시킨 장본인이 바로 솔라나입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민코인의 흐름들을 이제는 그냥 거품해서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시사점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를 앞서가고 유행을 이끌어내고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지금 너무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솔라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원래는 FTX 거래소의 어떤 그늘 아래에 있었죠. FTX나 알라메다 리서치 그늘 아래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 그늘들을 다 떨쳐내고 95%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엄청난 회복 탄력성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솔라나의 어떤 향후 전망을 밝게 만드는 요인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스템이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해법을 갖다 지금 본인들이 내놓은 것들이 2025년에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전히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확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프로젝트로서 발돋움을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어떤 탈중앙화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보안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이더리움보다 못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더리움보다 나은 장점도 또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는 좀 다른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둘 중 하나에 투자해야 한다면 작가님이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두 가지를 다 투자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점의 좀 차이들인데 결국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하나를 찝기보다는 자산이 있으면은 두 가지를 나누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안정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성장성에서는 솔라나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서로의 어떤 반대되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다 커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이더리움 솔라나를 같이 담았을 때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세 가지를 다 같이 담고 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세 가지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게 좋죠. 지금 1억의 여유 자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비트코인, 알트코인 어떻게 분배를 하시겠습니까? 또 그 안에 1%의 슈퍼코인 가능성이 있는 알트코인은 어떤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이 자산 배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놓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주식에 비해서 암호화폐는 자산 배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알트코인은 워낙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 큰 자산을 몰빵 투자를 하는 경우는 너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낸코인이랑 웨이브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됐죠. 그리고 빗썸에서 알렉스 같은 경우는 유의 종목 지정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어떤 리스크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사전에 모두 다 대비를 할 수 있다?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부자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내가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율을 기본적으로 50에서 60% 이상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솔라나까지 좀 덧붙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합쳐가지고 대략 65% 내외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을 때는 가장 많은 이제 그 물량에서 절반 정도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본인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이더리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고, 본인이 조금 더 전투적이라고 하면 솔라나 비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굳이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하자,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아주 좀 잘 배분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35에서 30% 정도 남는 물량들, 요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절반은 시가총액 상위권 프로젝트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100위권 내에 있는 코인들 정도로 투자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은 시드들, 전체 시드에서 한 10%에서 15% 되는 요 물량들을 갖다가 굉장히 전투적으로 투자를 해도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만 투자해도 우리가 뭐 10배, 20배 그 이상 올라가는 프로젝트들도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전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서 솔라나도 승인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솔라나 ETF 승인 가능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은 저는 굉장히 좀 합당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 오늘 아침에 또 기사 중에서 요 기사 나오더라고요.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이제 다른 알트코인 ETF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결국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는 근데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적어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와서 일정 부분 어떤 효과들을 확인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 다 먼저 승인됐던 게 선물 ETF가 먼저 승인이 됐죠. 그 선물 ETF가 승인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SEC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어떤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요소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은 CME에서 일단 선물이 먼저 상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선물 ETF가 상장이 돼야 되고, 이후에 현물 ETF로 넘어가는 과정을 비슷하게 거친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의 문제는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어떤 승인 여부보다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들은 매우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코인 투자지도 책을 읽으면 유동성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잘 나와 있나요? 네,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도 제 시황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막 지금 살까 말까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하죠. 막 3% 떨어지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막 오르면 너무 늦은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세 상승장까지 비교를 하면은 이 구간이 요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간이 준비를 하기엔 너무나 최적기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대세 상승장이 지나고 나서 마이너스 구간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오류들을 범하지 않고 정말 이번 시즌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너무나 많은 방대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너무나 가늠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다루고 있고 깊이 있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데 아주 친절하게 쉽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읽으시기에 충분히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읽었을 때 기본적으로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뻔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시장의 큰 흐름이 그려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가격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하락을 하거나 어떤 특정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했을 때 내가 그 큰 흐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이 흐름 어떻게 갈까? 굉장히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 책을 읽어봤을 때는 이 책을 읽으면은 큰 흐름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이후에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디테일한 부분들로 전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지표를 보고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은 우리 이번 대세 상승장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웅달책방 구독자님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즌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계신 분들은 행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대세 상승장이 이제 끝난 것 아닌가요? 라는 두려움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하반기에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각종 지표들을 확인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시즌에 준비하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좋은 결과들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들을 누구나 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잘 준비하고 잘 공부하신 분들만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용달 책방 꾸준히 보시면서 투자 전략들 함께 고민하시고 최신 정보들 같이 익히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은 정말 이번 대세 상승장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달 책방 구독자님들 늘 행복 투자 그리고 성공 투자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